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관리세포가 유난히 많은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세포가 유난히 많은 최열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새 경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최근에 약간 뜸했나? 아니다. 신자유주의 하고 있죠. 많이 해요, 우리. 네, 우리 많이 해요. 사실 우리 기본은 그 경제 공부예요. 경제공부야, 맞아. 네. 그걸 알아야지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그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냥 재미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어두운 소식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쵸? 최근에 진짜 어두운 소식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희망적인 경제 소식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좋다. 네, 그렇죠. 자, 경제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잖아요. 맞아. 그쵸? 사이클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네.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잘 안 믿어. 안 믿어. 그죠? 되게 신기해. 네, 그러니까 그게 나쁜 사이클이 한번 오면은 되게 절망적이 되면서 희망을 사람들이 잃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 예전이랑은 달라. 막 이러면서. 맞아.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젠 끝이야. 이젠 진짜 끝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맞아. 그죠? 예, 밤이 지나가면은 또 아침이 아침 오고, 오고. 그죠? 아침이 또 한참 되면 밤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막 침체시키는 그런 표현들 안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예, 희망을 갖자 그래도 왜 미국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마나 또 이렇게 희망을 주자고. 그치.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했죠. 그리고 또 막 그런 희망을 갖자고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애니라고. 뭐지? 예, 셜리 템플 나오는 애니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한번 봐야겠네. 예, 이제 애니라는 되게 옛날 영화인데 그 뮤지컬 영화인데 애니라는 이제 고아 어린이가 있는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경제공황을 이겨내자고 심지어 거기 노래도 나와요. 투마로우라는 노래. 그 아시죠? 노래는 알아요. 투마로우 아시죠? 그게 그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좀 밝은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를 읽었어요. 근데 요즘 오래된 기사인데 제가 10월 달에 읽었던 기사인데 계속 못 다루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도 실감을 아직 안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이미 저는 그 외신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왔고 경기 불황 올 거고 그치. 심지어 경기 불황 다음 예측 기사까지 나왔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인플레이션은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관심 있었는데 불황에 대한 얘기가 사실 확신이 없었죠. 우리가 경기 불황 오나 그죠. 많아? 막 이러고 있을 약간 그 때였잖아요.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에서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외국 경제 신문을 혹시 읽으실 수 있는 영어 없는데. 약간 그 있으면 저는 되게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 경기 흐름을 빠르게는 한 3, 4개월, 6개월까지도 빨리 일찍 읽는 것 같아요. 경기 언니가 흐름을. 해주는 방송 들으면 되잖아요. 예. 정 못 읽겠다 싶으면. 정답.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읽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기사인데 요 기사를 쓰신 분이 그 시티은행 신흥 아시아 마켓 부분 이제 헤드세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인사이트가 이제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믿어 볼 만도 한 기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 불황이 지금 있어서 달러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잖아요.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미국으로 다시 쫙 몰린 거지, 달러가. 그랬는데 이 썰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큰 달러의 밀물이 또 우리나라 및 아시아 신흥 경제국들로 올 것이다라는 기사예요. 그치. 썰물에 가고 한번 나오면 다시 당연히 밀물이 오는 거죠. 그죠. 네, 밀물 썰물. 그죠.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인플레이션 에피소드랑 함께 들으시면 완전 공부 마스터 할 수 있다. 마스터지. 큰 그림이 그려지실 거야.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미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이어서 기준 금리를 크게 인상하고 있죠. 맞아요. 이제 소비자 물가가 조금 잡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있었어. 최근에. 잠시 그쵸? 있었는데 또 아니야. 아니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희망적인 또 그런 건 아니었나 봐. 왜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그래서 다시 또 민주당이 다시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파월도 인상 빡 쓰면서 아니 난 근데 그냥 좀 무표정하게 하는 건 좋은데 살짝은 좀 그 인상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너무 무서워. 안 그래도 부정적인데. 안 그래도 부정적인데 인상 빡 쓰면서 또 올릴 거라고 이럴 때마다 가슴이 철컹철컹. 그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인상하면서 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으니까 거기서 돈을 예금을 하고 굴려야 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로 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달러가 모이고 신흥시장들 뭐 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신흥시장들의 달러가 모자라는 상황이죠. 맞아요. 우리나라 달러도 이제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갔다가 무서웠어, 진짜. 그죠, 무서웠죠. IMF 때였잖아, 네, 그게. 그때 우리 신랑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이어가지고. IMF 때요? 네, IMF 때. 다시 돌아와야 되나 고민하셨겠네. 시부모님들이, 진짜 고생하셨겠다, 진짜. 예, 그 시절이었는데. 하여튼, 다 이제 지금은 1,300원대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너무 1,300원 비싸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 국가들한테 이제 미국의 경기 불황은 악재인 거는 확실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과거의 국제 자본의 흐름, 그냥 쉽게 말해서 달러의 흐름이라고 할게요. 달러의 흐름을 그 패턴을 살펴봤을 때 이번 미국 경기 불황을 잘 견뎌내면 이제 앞으로 신흥 국가들로 다시 달러가 오면서 예, 굉장한 호재가 있을 거라고 해요. 네. 그게 한 이제 몇 년 안에 있을 그럴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시기는 이제 문제인데 그 시기도 이제 뒤에 이제 통계적으로는 어땠나 과거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 국가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냐? 네. 첫 번째, 국제 자본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자본시장이라 하면 이제 달러를 가지고 뭘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달러를 빌려온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다 달러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이제 외환에 대한 좀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돈이 많은데 왜 국제 거래를 못해? 그 우리나라 돈 가져가서 하면 되잖아라고 또 이런 단순한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 돈을 가져간다고 해서 거기서 받아주질 않아요. 국제 달러로 거래 환전을 해야지. 달러로 환전을 해야 돼. 근데 달러 자체가 미국에 가 있으니까 달러가 없는 거야. 구하기가 힘든 거죠. 네, 구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귀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흥 시장들은 달러 거래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국제 자본 그 금융 시장에 참여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봐도 네. 지금 달러 너무 강세니까. 네. 아니 주식이 좀 싸졌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좀 사볼까 하지만 못 사. 맞아요. 달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대표적인 예죠. 네. 예, 이게 국제 시장에 참여 못 하는 거예요. 국제 맞아.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해야 못해요. 되는데 달러가 없어서 못 해. 내가 테슬라를 좀 사보고 싶었는데 못 그죠? 왜냐면 지금 주식가 한창 내려갔으니까 사두면 좋잖아. 맞아요. 근데 살 수가 없어. 달러가 없어서. 환전을 하니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죠? 막 이러니까 진짜 못 사겠더라고요. 그죠? 이런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달러가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국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달러 빚이 있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지. 그게 그 막 IMF 이런 거잖아요. 그쵸, IMF. 스리랑카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케냐 뭐 이런 나라들. 자,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만약에 2021년 이제 달러가 1,000몇백 원대였잖아요. 그때 이제 1달러를 빌려왔다고 쳐요, 외환시장에서. 현재 2022년에 이제 갚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빌려왔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현재 1달러에 1,300원 정도 하니까, 그죠?
1,000원의 빚이 1,300원으로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야. 맞아. 그러면 이자가 30%인 거야. 너무 비싸지. 너무 비싼 거지. 이거는 거의 사채 아니야, 사채? 그렇죠. 악덕 사채? 맞아요. 그렇잖아. 근데 사채는 그 규정할 수 있는 법이라도 있는데. 이건 꼭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망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빚이 불어난 효과가 된 거예요. 못 사는 나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러네. 달러가 올라서 강세라서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제 달러 빚이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이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통화의 가치가 낮아져서 물가가 불안정해진 거죠. 물가가? 네. 그러니까 신흥 경제 국가들의 이제 영향이 빚이 많아졌다. 그쵸. 나라 빚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불안정해졌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주고 수입해오던 물건들의 가격이 치솟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 석유 가격도 올라간 데다가 달러도 올라갔어. 달러로 사올 테니까. 더블 이펙트. 그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엄청 올라갔는데 자 그럼 석유값 오르는데 왜 짜장면 값이 오르냐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어쨌든 경제는 다 연관돼 있으니까. 그치, 원자재니까. 그죠. 석유로 배달해야 될 거고. 네, 그죠. 뭐 밀값도 올랐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신흥 국가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물가가 올라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필자는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국제자본은 신흥시장으로 결국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달러는 돌아오는 거야. 달러는 돌아오는 거야. 그러네. 그죠? 근데 그렇게 자 이렇게 이 얘기가 사실 믿고 싶으면서도 또 지금 침체기에는 사실 믿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근데 사실은 사실이래요. 이 주장에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그렇죠. 자 근래 30년 동안 있었던 두 번의 에피소드가 바로 그 근거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네요. 30년. 네, 그러니까 최근으로 본 거예요. 자, 1990년대 초 불경기, 그 다음에 요 1990년대 초에는 그 멕시코 그 남미 지역, 맞아. 네, 남미 지역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빚을 못 그때부터 갚아가지고. 금융위기가 한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빵빵빵빵 터졌잖아요. 그렇죠. 멕시코부터 해서 터졌죠. 자,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요 두 개의 불경기 후에. 또 이 달러가 이제 신흥시장으로 가면서 붐이 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네. 자, 1990년대 시작된 불황은 8개월 정도 지속됐고, 그다음에 2007년, 그러니까 2008년 요때 시작된 불황은 18개월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이 훨씬 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복잡해지고 발달할수록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발전할수록 한 번 불황이 오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좀 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18개월 이상은 가겠죠. 그렇죠.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상승세가 가팔랐고 길었으니까 그쵸. 불황도 마찬가지로. 역사상 유례 없는 호황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도 깊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요 두 번의 불황기 후에 미국은 다시 통화 정책을 완화했고, 그쵸. 그다음에 자본이 다시 미국에서 신흥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인하를 하는 게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미국이 파월이 이제 금리를 낮춥니다 하면 그때부터 인상을 풀고 맞아 좀 이거 미간주름, 11자주름 그걸 좀 풀고 이제는 조금 안 추겠습니다 하면 맞아. 그분 관상학적으로도 11자주름 안 좋은데 조금 피셨으면 좋겠어. 근데 목소리는 좀 괜찮으신 편인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심리적인 것도 있대요. 그쵸. 왜냐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일부러 인상 더 빡센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니네들 더 겁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돈 안 쓰니까.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1990년 불황이 끝난 1992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전 10년 동안, 그러니까 92년 전에 80년대니까 그때 왜 미국 우리 볼커 시대 얘기하면서 기억나시죠? 불황이었잖아요. 맞아. 미국. 그래서 10년 동안을 선진국들이 신흥시장에서 자본을 다 빼갔어요. 달러를. 그때. 92년. 미국으로 다시 달러가 들어간. 예, 92년 전에 10년 동안 한 80년대 우리 볼커 시대 이야기.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불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불경기가 끝나자 92년부터는 자 이제부터 돈이 막 달러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1992년 우리나라 얼마나 호황이었어요. 기억은 잘 저는 너무 기억나거든요. 그래요? 명동이 그냥 술렁술렁 했었어요. 주말만 되면. 예. 그렇구나. 진짜 막 사람들 돈 쓰러 다 나오고 롯데백화점은 난리가 막 활기가 막 넘치고 네. 지금은 이제 IMF 때 사라진 미도파 뭐 그런 난리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1992년부터 신흥시장 국가들의 GDP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GDP의 1%, GDP 1% 성장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쵸. 근데 그냥 그 많은 돈이 막 풀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회복된 2010년. 그때 기억나시죠? 2010년에는 차이나 펀드 엄청났던 거. 저도 샀어요. 가입했어요. 판매했어. 그리고 네, 그쵸. 2010년에는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돈을 또 빌려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는 또 규모가 더 커집니다. 신흥시장 국가들의 GDP의 2%에 해당하는 돈이 풀려요. 그 직전보다 2배 가까운. 2배죠. 그래서 혹시나 이번 불경기 잘 지나면 또 4%? 3% 기대해보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돈이 신흥 국가들로 흘러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1990년대 초반처럼 흥청망청 난리가 나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쓰기도 많이 하고 신나잖아요. 근데 다 빌려온 돈이야. 어쨌든 선진국에서 빌려준 돈이니까. 그쵸. 그 돈잔치가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 이게 이제 오래되면 오래 가면 좋은데 자, 92년에 시작된 잔치는 94년 2년 만에 끝이 나요. 짧게 갔다. 네. 그래서 10년이 달러 기근이다가 2년이 들어왔는데 2년 만에 끝나. 그래서 그게 뭘로 터지냐. 멕시코발 금융위기. 그래서 그때 데킬라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전 그때 이게 기억나는 게 뉴스에서 멕시코 금융위기가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멕시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데였는데 뭐 이러면서 예. 멕시코도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벌써 막 어른들 충격받으셨던 그 기억이 나고 2010년에 이제 막 돈 들어왔던 그 달러 잔치가 1년 만에 2011년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이고. 1년 만에. 진짜 짧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들어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뉴스를 접했을 때 시장을 빨리 뉴스를 접하고 빨리 들어가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승자가 되는데 남들 다 하고 남들 하네 이제 들어갈까 하면은 그때 폭망할 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의 중국 펀드가 그렇게 마이너스가 났구나. 그러니까 남들 다 할 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이미 빠지고 있을 때 우리는 들어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남들 다 할 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경제 소식은 그러니까 해외 그 뉴스를 빨리빨리 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네. 언니 말 일리가 있다. 네. 우리나라에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조금 걸려서 들어오는 소식이니까. 그쵸. 뭔가 다 재해석되고 확실할 때. 왜냐면은 이게 꼭 우리나라 언론이 잘못된 것도 아닌 게 이분들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경제 상황 자체가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시점에 보도를 하면 그쵸. 약간 늦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또 잘 알아두면 우리가 또 대비하고 있으면 이자율 내려갈 때 또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자 이렇게 국제가 자본이 들어오면 자 어떻게 되나요? 신흥국가들은 이 돈을 막 빌리고 투자를 하고 잘 굴려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야 누가 이거 투자해서 펀드에서 뭐 엄청 부자 됐대. 그러면서 막 또 돈이 막 몰려. 그죠? 그래서 과잉 대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의자 뺏기 놀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아, 그러네. 그죠? 어디선가 뻥 터질. 그죠? 먼저 선점한 사람들은 다 의자에 앉아 있고 남은 한 두세 개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몰려 미친 듯이 하다가 이제 맨 끝에 몰라서 늦게 들어온 사람 못 앉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이제 선진국이 자금을 빼나가기 시작하면, 그쵸? 그때부터 이제 의자 뺏기 놀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흥국, 무섭다, 진짜. 그쵸? 그러면 이 신흥국 사람들은 과도한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을 빼나갈 때쯤이면 달러도 이제 강세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네. 돈 갚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자,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지금 1988년부터 그 올림픽 끝나고 막 경제 성장 막 이루어지고 외국 자본 들어오고 1997년까지 정말 신났잖아요. 맞아. 그죠? IMF 전까지. IMF 전까지. IMF가 올 거라고 별로 사람들이 몰랐어. IMF가 뭔지도 몰랐지. 97년 전까지 그런 기구가 있는지도 몰랐어. 몰랐어요. 저도 그때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거든. 그 90년대가. 그쵸? 그때 되게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 우리 아빠 그죠? 회사 다니고 네. 직장인이고 하니까 월급 네. 따박따박 나오니까 엄마 늘 백화점 카드를 그쵸? 늘 쓰고 막 자스민 클럽 회원 되시고 막. 그 백화점 가서 뭐 식재료도 사고 뭐 이러던 맞아. 백화점을 되게 주말마다 심심하면 백화점 가고 삶의 중심이었지. 백화점 호황기. 맞아. 어디 갈 때도 사실 맞아. 없긴 했어요. 쇼핑몰 이런 게 맞아, 없었죠. 세일하면 차 막히고. 맞아요. 그쵸. 그런 시기였죠. 그런 그때가, 시기였죠. 90년대가 그쵸. 우리나라가. 그때 어떻게 보면은 싼 달러에 막 그 혜택을 보던 시절이야. 그러네. 그쵸. 그랬는데, 그러다가 1997년 IMF 구제금융 바로 직전부터 갑자기 막 외환들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모르게. 일반인들 모르게. 금융가는 다 알고 있었대요. 무슨 영화에 있었잖아. 김혜수 나오는. 저기 국가 부도의 날. 저 그것도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거 보면 정확하게 일반인들은 정말 모를 때 자기들은 되게 뭔가 심각함을 깨닫고 막 조정을 하고 그럴 때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마구 이렇게 과잉대출한 책임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데 또 막 그 선진국에서 그냥 썰물처럼 돈을 확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선진 금융 시스템에 당한 거지. 그런데 하여튼 그랬는데 빼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갚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IMF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사정하니까 자 그러면 니네 상태가 어떤데 가계부랑 통장이랑 다 내놔봐. 맞아. 다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펴보고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짜볼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재정 상태 막 다 공개되고. 그때 김혜수가 다 까는. 네, 얼마나 국치입니까. 맞아. 그죠. 그리고 막 이런 거잖아. 그 니네 돈 없으면 은행이랑 기업 같은 거 팔아. 그래. 그럼 내가 이제 팔아가지고 너 니네 돈 갚게 해줄게. 구조조정해. 그래서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심지어 이러다 나중에 다시 우리나라한테 또 비싸게 다시 되팔잖아요. 진짜 그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화에서도만 보면은 너무 힘든 그 유아인이 그걸 성공하지 그 시기에 성공한 사람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누군가 사업가인가가 압구정 아파트에서 자살을 한 집을 되게 싸게 사는 그런 유아인이 싸게 사는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그 시기에 자살하고 그랬던 사업가들 너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때 또 막 진짜 그게 굉장히 모멘텀이 큰 시기여서 그때 또 부자 되신 분들도 있잖아. 많죠. 그때 명태 퇴직금으로 압구정 아파트 사서 부자 되고 막. 그러니까 누구는 망해 나가고 누구는 그걸 또 싼값에 사서 부자가 되고 이러던 시기였어요. 이게 그 경제 전쟁을 우리가 한 번 엄청 크게 치렀던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1990년, 그 다음에 2008년, 요 위기 뒤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두 번의 에피소드가 뭐 완전 전적으로 미국의 금융완화 정책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은 뭐 달러가 그렇게 밀려들어도 야 우리는 과잉 대출 안 할 거야, 우리는 책임 있는 대출할 거야 했으면은 괜찮았겠지. 과소비는 안 해 우리는. 근데 다 누가 겪었냐고, 그거 겪어봤냐고, 그죠? 맞아. 근데 우리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 완화 정책도 있고 다른 요소들도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필자는 금융 완화 정책을 푸시 팩터라고 정의를 해요. 푸시, 밀어내는 팩터. 그러니까 그 요소.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달러를 밀어내서 아시아로. 그쵸. 미국에서 달러를 아시아로 밀어내는 팩터. 그게 바로 이제 이자율을 낮추는 거. 그렇죠. 예.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신흥시장으로 막 가는 거죠. 미국이 이자율을 낮추고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굴리는 것보다 신흥시장에서 굴리는 게 수익률이 높으니까 달러를 신흥시장으로 푸시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푸시 팩터. 푸시 팩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경기 붐 같은 게 푸시 팩터만 있다고 이게 신흥시장으로 흘러 들어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치. 박스도 부딪혀 소리가 나잖아. 그쵸. 그죠? 맞아요. 신흥시장도 이 돈을 끌어당기고 받아들여야 이게 돈이. 맞아. 아까 언니 말대로 저희는 괜찮아요 했으면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억지로 뭐 빚을 하진 않잖아.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달러를 끌어들이는 폴링 팩터, 끌어당김의 요소도 있어야 요런 붐이 확 일어나는 거야. 그치. 신흥국에서 그쵸. 이제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이거 싼 돈 있는데 한번 써볼래? 이러면 네,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뭐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땡큐 막 이러면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달러를 끌어들이는 폴링 팩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신흥시장의 성장 가능성. 투자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이 장기 투자 유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앞으로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비전을 그 달러를 가진 사람들한테 제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요 한국이란 나라는 보니까 대통령이 5년 동안 이거 개발한다고 한대.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높아. 뭐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되게 열심히 일해. 잠도 안 자. 맨날 야근한대. 그래. 이 사람들 여기 투자하면은 돈 좀 벌 것 같아. 맞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네. 그게 되게 강한 나라였대,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지금 다 모든 거에 다 그 정부 주도화도 있었고 그쵸. 사람들의 어떤 열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마스크 껴 그럼 다 끼고 맞아. 열심히 일해 그럼 다 열심히 일하고 그런 성향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국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요 나라는 들어가서 투자해도 괜찮겠구나, 손해 보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합쳐졌을 때 이 미국의 싼 달러와 이제 신흥 경제국들의 이제 그런 붐이 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에피소드를 살펴봤을 때 밀어내기 요소보다는 끌어당김의 요소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신흥 경제국들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컸다는 거야. 두 번 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돈을 풀 때 이 나라 줄 수도 있고 저 나라 줄 수도 있고 이런데 사실 진짜 요 나라로 들어가는 거는 유인 정책이 더 컸으니까 그 나라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1990년대 초에는 왜 그렇게 이제 남미 쪽으로 돈이 흘러갔냐?
자, 우리 그때 기억나시나요? 워싱턴 합의 이런 것도 있었고, 남미를 이제 미국 경제를 심자라는 것도 있었고, 그거에서 신자유주의가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컸대요.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면, 아, 그래, 멕시코에서 이렇게 제조해서 이제 세계 무역하고 하면 돈 많이 벌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치. 미국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어쨌든. 예, 그렇죠. 그래서 1990년대 초에는 그래가지고 멕시코, 터키, 태국 같은 나라들이 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해요. 요때 또 생각나는 게 우리는 이제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도 세계화를 이제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약간은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약간 농산물 같은 거는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쌀. FTA. 예, FTA 같은 거 할 때 쌀 막 지키려고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나시나요?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나. 그래가지고 막 신토부리 막 이러면서 먹을 거는 지켜야 된다. 예, 우리들이 먹을 그 쌀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잖아요. 맞아요. 먹는 것에 대한 거. 밥심이다. 맞아. 그래서 그때 막 미국 같은 나라 이제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좀 비난을 했었죠. 이제 신토부리 너무 막 주장한다. 막 정부에서 조장한다. 막 이러면서. 신토부리 진짜 많이 해. 그때 무슨 광고만 하면 신토부리였어. 오죽하면 노래가 다 나와. 신토부리. 하여튼 그랬는데 요 멕시코, 터키, 태국 같은 나라들은 관세 장벽을 많이 낮췄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해외 자본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많이 흘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후에 이제 경우 그때는 중국이 강한 풀링 팩터를 제공합니다. 끌어당기기. 그래서 차이나 펀드가 그렇게. 네, 차이나 펀드가. 그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피해가 적었던 거예요, 아시아가. 아, 그쵸. 예, 적어서. 미국에서 제일 피해가 컸고. 유럽, 그 다음은 유럽. 유럽. 그게 적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008년 말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게 되죠. 맞아. 그러면서 이제 세계 무역이 활성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이 부상을 할 것 같으니까, 세계 국제 자본들이 이제 중국으로 또 막 몰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중국 펀드로 큰 돈 버신 분들도 많았고 저희 같이 망한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뒤로 펀드 쳐다보지도 않고 그 뒤로 펀드 안 보는 것 같아요.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거 하지 펀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요즘 다시 이제 달러 썰물 시기인데 달러가 이제 신흥시장에서 부족한 때인데 그쵸. 아직은 강력한 풀 팩터가 없대요. 끌어당김 요소. 이제 신흥시장들이 중국도 이제 약간 조금 그런 요소가 없고, 그죠? 더군다나 독재까지 막 해가면서 이러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이제 세계무역이 감소하고,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재부상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막 후진국에서 막 뭔가를 해서 이렇게 세계무역하고 요런 약간 비전이 없는 거야. 지금 그리고 다 약간 경기 불황을 무서워해서 좀 몸을 사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 사리죠. 모든 아직은. 국가들이. 그렇죠. 게다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을 빼고 경제개혁 해보겠다고 나선 나라도 없대요. 그 나라들이 하고 있군요. 경제개혁을. 특히 베트남이 되게 주목되는데 맞아.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베트남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산대요. 진짜?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베트남에 투자해야 되나? 베트남 지금 펀드를 사야 돼. 네, 지금 베트남에 투자해야 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정도. 네, 이제 그렇다는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다 할 풀링 팩터가 없다 보니 이제 국제 자본이 다시 신흥시장 국가들로 흘러 들어가려면 푸시 팩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풀링 팩터가 없으니까 이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연준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달러가 조금 싸지고 흘러들어 이제 그 밀어내는 요소가 강해져야 그때부터 신흥 국가들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푸시 팩터가 더 강한 효과를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걸 좀 잘 보고 있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월의 입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미간과. 네, 미간과. 그래서 이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야 이거 파월 너무 심하게 브레이크 밟는 거 아니야?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월가에서 되게 화가 났대요. 그렇겠지.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투자자니까. 네, 그냥 주식시장도 몰라야 되는데 너무 맞아. 이렇게 이자율을 올려대니까. 근데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자율이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 내년까지는 그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올린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연준은 연준대로의 이유가 있는 게 계속 올리는 게 이게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는데 너무 쉽게 또 다시 풀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대요. 그치. 네. 그때도 우리가 공부를 그때 인플레이션 공부할 때 배웠듯이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별거 아니네 하고 또 돈을 막 써. 그럼 또 인플레이션 심해져.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항생제 약 먹을 때 아시나요? 아 맞아. 그러니까 항생제 먹고 항생제 겁난다고 끝에 가서 이거 안 먹고 막 의사 선생님 다시 오잖아. 맞아. 의사 선생님은 5일 먹으라 그랬는데 한 3, 4일 때 끊어버려 내 맘대로. 그러면 다시 또 바이러스가 확. 그죠? 그래서 의사는 항상 그러잖아. 5일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어설프게 관리했다가는 다시 길어질 수 있다라는 연준의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시기에 금융 경쟁력을 키워야겠죠. 그치. 왜냐면 이게 금융 경쟁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또 다시 국제자본 들어왔을 때 또 IMF 같은 일이 IMF처럼 또 막 과잉으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딜레마긴 한 게 미국에서 달러가 들어왔을 때 또 잘 투자해서 굴리는 것도 중요하긴 해. 그치. 그래야 나중에 잘 갚을 수 있으니까. 잘 갚고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하는데 우리만 나 돈 안 빌릴래 하고 성장을 못하면 못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문제야.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빌려서 잘 성장하고 잘 갚고 안전하게 그 붐을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네.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과도한 대출이라든가 막는다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공부했듯이 자본주의가 자꾸 대출을 권유해야 돌아가는 사회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알고 파도 타기처럼 밀물 들어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잘 하다가 다시 썰물 빠져나갈 때 살짝 내려서 이제 육지에 잘 착륙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타이밍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과도한 건 하지 말자. 중간만 가자. 위험한 나의 어떤 몰빵. 맞아. 나의 모든 걸 걸겠다. 맞아.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과욕이 화를 불러. 맞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투자도 나는 목표가 뭐 한 7, 8%였어. 그럼 여기서 끝내야지. 그러니까. 10% 가단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달러의 썰물 시대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썰물 갈고 밀물이 온다고 했는데 또 밀물 다음에는 또 그 부도 사태 같은 또 그치. 다른 또 썰물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막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수준 내에서의 투자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좀 민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게, 딱 밀물이 들어왔다. 원래 그러니까 썰물이 길었다, 밀물이 짧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 밀물이 들어오면은 딱 치고 빨리 빠져야지. 맞아요. 이게 막 욕심내서 요거까지만 버티면 막 그러면서 맞아. 끝까지 하다 보면은 이게 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말. 그쵸. 담보로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달러 밀물이, 그러니까 막 거의, 그러니까 3년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달러가 다음에 들어왔을 때 1년 안에 쇼부 봐야 돼. 그러니까 1년만 딱 투자하고 끝내. 아무리 누가 스윙을 좋다 해도 듣지 마. 부동산을 하면 안 되겠다. 부동산은 일단 2년 이상 장기 계약이잖아.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희망을 가져보시라고, 좀 좋은 소식이라기보다, 하여튼 좀. 어쨌든 밀물이 올 수 있다. 밀물도 준비를 하자. 지금 썰물이라고 속상해하지 말고 밀물을 그쵸. 기다리자. 기다려야겠네. 자, 밀물 때 우리 잘 살기 위해서 다 같이 쓸공합시다. 쓸공합시다.